어우, 추워 죽겠네. 어? 저기 누구지? 추운 겨울, 산 너머 심부름을 가던 머슴 칠복은 눈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신분도 모르는 그 여인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 칠복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여인의 발목 상처를 감싸고 등에 업어 험한 산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행랑방에 숨겨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던 어느 날,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며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과연 칠복이 구해준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고 두 사람에게는 또 어떤 엄청난 운명이 펼쳐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 제19번째 임금이신 숙종 27번째 해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조정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몰아치는 곳이었지요. 어제까지 정승 자리에 앉아 위세를 떨치던 이가 오늘 아침엔 칼을 목에 받는 것이 이 시절의 현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날마다 서로를 헐뜯고 밀고 하고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그 칼날은 한양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선비 가문들에게까지 뻗쳐 내려왔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 계룡산 깊은 자락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사대부 농장 안 허름한 행랑채에서 한 젊은 사내가 새벽부터 몸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이름은 칠복이었습니다. 나이 24이었습니다. 드넓은 이마에 듬직한 어깨, 내쉬는 숨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손끝은 이미 빨갛게 얼어 감각이 묻혔습니다.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신끈을 단단히 고쳐 메었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칠복의 아버지는 이 나라 조정에서 충절로 이름을 날리던 선비였습니다. 바른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임금 앞에서도 옳지 않은 일엔 목숨을 걸고 간언하던 강직한 분이었지요. 그러나 정쟁의 칼날이 온 조정을 헤집어 놓던 그 겨울,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멍에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못 가 뒤를 따랐습니다. 칠복만이 홀로 남았지요. 도망치듯 계룡산 자락까지 내려와 최진사 농장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고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최진사는 건장한 사내 하나가 들어왔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칠복의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을 숨겨도 사람의 됨됨이란 숨기기 어려운 법입니다. 칠복은 다른 머슴들이 흘려쓰는 새끼줄 하나도 꼼꼼히 챙겨 정리하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웠지요. 가끔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는 버릇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보아도 평범한 상민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기품이 눈에 거슬렸지요. 험하고 위험한 일들만 골라 칠복에게 떠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저수지 얼음을 깨는 일, 눈 쌓인 지붕 위를 기어 올라가 처마를 손보는 일, 밤새 황소를 몰아 논두렁을 갈아엎는 일까지. 칠복은 그 어떤 일에도 군말 한마디 없이 따랐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때문이었지요. 칠복아, 어떤 처지에 있어도 곧게 살아라. 굽히는 순간 사람이 망가지는 법이다. 그 겨울은 유독 혹독하였습니다. 계룡산 깊은 곳에서 밀려드는 칼바람은
뼛속 깊이 파고들었지요. 하늘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마을의 길들이 하나둘 눈에 파묻혀 고립되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눈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진사가 칠복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지요. 칠복이 무릎을 꿇고 앉으니 최진사는 긴 담뱃대를 천천히 빨아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놈, 내일 새벽 산 넘어 청양고을까지 심부름을 다녀오너라. 이 서찰을 황생원댁에 전하면 된다. 산 너머라면 계룡산을 가로질러 험준한 고갯마루를 하나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며칠째 쌓인 눈으로 허리까지 눈이 차올랐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지요. 사람의 발길이 끊긴 그 길을 홀로 걸어 넘기란 목숨을 건 모험이나 다름없는 터였습니다. 노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으나 목소리만은 단호하였지요. 나으리, 그 길은 지금 아무도 못 다니는 길이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자칫하면 눈사태가 날 수도 있는 판에 사람을 보냈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이하려 하십니까요? 최진사는 담뱃대를 탁 내려쳤습니다. 그건 걱정할 것 없다. 칠복이 저 녀석은 황소 같은 놈이야. 못 다녀오면 그것도 저 놈 팔자 아니겠느냐? 차갑고 비정한 말이었습니다. 노인이 칠복의 소매를 잡으려는 순간 옆에 선 산호비의 굵다란 회초리가 노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퍽. 노인은 신음을 삼키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칠복은 발에 헝겊을 여러 겹 감고 그 위에 집신을 꿰어 신었습니다. 보찜을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지팡이 삼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산길로 발을 내디뎠지요. 바람이 이마를 때렸습니다. 눈발이 뺨을 핥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눈이 차올랐지요. 숨을 들이쉬면 콧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칠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벅터벅, 묵묵히, 오직 앞으로만 걸었지요. 산 중턱을 넘어가던 칠복의 두 발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눈밭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검붉은 핏방울이 낙엽처럼 흩어져 있었지요. 그 옆 가시나무 가지에는 고운 붉은 비단 조각 하나가 걸린 채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산골 농부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칠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핏자국이 이어지는 방향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저 멀리 깊은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칠복의 손에 쥔 지팡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칠복이 계룡산 눈길 위의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최진사 농장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단하고 암울하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충청도 공주고을에서 최진사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앞에 붙는 말이 존경이나 덕망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최진사를 입에 올릴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주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 집안의 귀에 무언가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을 전체에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최진사는 고을 사또에게 해마다 은자 수백 냥을 바쳤습니다. 덕분에 소작농들의 땅을 교묘한 문서 조작으로 빼앗는 일도 정해진 것보다 2배, 3배 되는 소작료를 뜯어내는 일도 관아는 언제나 못 본 척 눈을 감았지요. 최진사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도 없었지요. 고을 백성들은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아내거나 아니면 야반도주하듯 고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이가 마 노인이었지요. 올해 63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30여 년을 이곳에서 일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교활한 자, 비열한 자, 억울하게 짓밟히는 자. 마 노인의 깊은 주름 속 눈빛에는 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칠복이 이 농장에 처음 발을 디디던 날, 마 노인은 한눈에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 청년은 집신을 신고 허름한 삼배 도포를 걸쳤으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달랐지요. 허리를 꺾으면서도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린 시절부터 예의범절을 몸에 익힌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자태였습니다. 마 노인은 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청년은 보통 상민의 자식이 아니로구나. 마 노인은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발설하는 순간 칠복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그는 칠복이 이 혹독한 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잠든 새벽에 몰래 삶은 감자 몇 알을 칠복의 집 묘 밑에 넣어두기도 하였습니다. 칠복이 처음 해보는 논두렁 메우는 일을 할 때는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다가와 요령을 귀띔해 주기도 하였지요. 누가 봐도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으나 칠복에게는 차가운 겨울밤을 버티게 해주는 온기였습니다. 마 노인님, 오늘 또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노인님 드실 것도 부족하지 않사옵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젊은 놈이 뭘 먹어야 힘을 쓰지. 늙은이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 법이야. 마 노인은 투박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는 따뜻한 빛이 고여 있었지요. 최진사의 외아들 최갑주는 나이 26에 못하는 짓이 없는 난봉꾼이었습니다. 고을 처녀들을 보면 겁도 없이 희롱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빼앗다시피 가져갔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있으면 아비를 앞세워 더 큰 해코지를 하는 터라 고을 백성들은 최갑주의 그림자만 봐도 피해 다녔습니다. 칠복이 농장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최갑주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이웃 마을에 어린 과부를 끌고 오겠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지요. 그 과부의 남편은 최진사의 소장료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진 딱한 처지였는데 최갑주는 그것도 모자라 과부에게까지 손을 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칠복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들고 있던 낫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최갑주와 과부 사이에 몸을 세웠지요. 이 머슴 놈이 비키지 못하겠느냐. 소인은 이 자리를 비킬 수가 없사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최갑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으나 칠복의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였지요. 결국 최갑주는 욕설을 퍼붓고 뒤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었지요. 칠복은 매번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고 조용히 막아냈습니다.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칠복의 이름이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지요. 그것이 되레 최진사 부자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칠복을 내쫓을 구실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는
칠복에게서 꼬투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면 칠복과 마노이는 행랑채 뒤편 낮은 담 아래에 나란히 앉았지요. 마노인이 어디선가 막걸리 한 사발을 구해오면 두 사람은 그것을 사이좋게 나눠 마셨습니다. 타닥타닥. 멀리 안채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달이 밝게 떠 있을 때면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적셨지요. 칠보가 너는 왜 이 험한 데서 이러고 있느냐? 자세히 묻지는 않겠다마는 내가 여기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 늙은이 눈에 훤히 보인단다. 마 노인이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이곳을 벗어나거라. 고든 사람이 굽은 데 있어서는 못 쓰는 법이야.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온다. 칠복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물밑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은 이미 계룡산 깊은 눈길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지요. 칠복은 멈추어 섰습니다. 눈 위에 흩어진 검붉은 핏자국과 가시나무에 걸린 비단 조각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산짐승의 흔적이라면 발자국의 모양이 달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핏자국 곁에 찍힌 것은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작고 가냘픈 발의 흔적이었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마쳐야 했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앞에 핏자국을 모른 척 발길을 돌리는 것은 칠복의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지요. 같은 시각 한양에서는 조정의 정쟁이 그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의 늦둥이 딸명화 공주는 올해 18이었지요. 어머니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대궐 깊은 곳에서 슬픔을 사귀며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반대파 훈구 세력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살아있는 한 훗날 복수를 도모할 것이라 여긴 그들은 은밀히 자객을 모아 공주마저 없애버리기로 모의하였지요. 그 낌새를 미리 눈치챈 것은 공주의 충직한 호위 상궁이었습니다. 상궁은 공주를 설득하여 급히 대궐을 빠져나오게 하였지요. 몇 명의 호위 무사들과 함께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도 계룡산 자락에 숨어 지내는 공주의 외가 쪽 먼 친척집이었지요. 그곳까지만 당도한다면 한동안 몸을 숨길 수 있는 터였습니다. 그러나 자객들은 이미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공주 일행이 계룡산 기슭에 접어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지요. 칼날이 번득였습니다. 짧고 치열한 격투 끝에 호위 무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궁은 공주를 향해 달려오는 자객을 몸으로 막다가 쓰러졌지요. 공주는 혼자였습니다. 공주마마, 어서 달리시옵소서. 이 몸이 맞겠사옵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습니다. 명화 공주는 눈보라 속을 무작정 달렸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객의 발소리에서 멀어지는 것만이 전부였지요. 차가운 눈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핥히었습니다. 눈 속에 발이 빠질 때마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질 것만 같았지요.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객의 발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지요.
공주는 숨을 헐떡이며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눈을 감고 숨소리를 죽였지요. 바람 소리만 윙윙 울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커덕. 발밑에서 날카로운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발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공주는 비명을 삼키며 눈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눈 속에 숨겨두었던 덫이었지요. 날카로운 쇳날이 얇은 비단신 안으로 파고들어 발목을 깊이 물어버렸습니다. 공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자객들이 찾아올 것이었지요. 그러나 덫에서 발을 빼내려 할수록 쇳날은 더욱 깊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 위로 검붉은 핏물이 번져나갔지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자락을 찢어 발목에 감으려 하였으나 추위의 굳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위는 빠르게 공주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달리는 동안 흠뻑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바람은 그 사이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터였습니다. 눈 위를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는 품속의 은장도를 본능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객이 온 것이라면 싸워볼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몸만은 적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기였지요. 나무 사이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집신을 신고 삼배 도포를 걸친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칠복이었지요. 칠복은 눈 위에 쓰러진 공주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공주의 손에 든 은장도와 발목에서 번지는 핏물을 차례로 훑었지요. 물러서시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이 칼을 쓰겠소이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단단하였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지요. 두 손을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소인은 이 산 아래 농장의 머슴이옵니다. 해코지할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낭자께서 많이 다치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을 뿐이옵니다. 공주는 칠복을 살폈습니다. 무기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교활함이 없었지요. 그러나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은장도를 내리지 않은 채 입술을 깨물었지요. 칠복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보찜을 내려놓더니 자신의 저고리 안자락을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하였지요. 발목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사옵니다. 먼저 지혈부터 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소인이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요? 공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칠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덫에 물린 발목을 살폈습니다. 쇳날이 깊이 박혀 있었지요. 칠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손으로 덫을 벌리면서 다른 손으로 공주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쌌지요. 철커덕. 덫이 빠지는 순간 공주가 짧은 신음을 뱉었습니다. 칠복은 뜯어낸 저고리 자락으로 상처를 힘주어 감았지요. 이대로 두시면 밤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인의 처소가 아래에 있으니 일단 몸을 녹이셔야 하겠습니다. 공주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객들이 아직 산속을 뒤지고 있을 터였지요. 이 사내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공주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염치 없으나 나를 좀 업어주시오. 가냘프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은 주저없이 등을 내밀었지요. 공주가 그 넓고 단단한 등 위에 실리는 순간 칠복은 두 손으로 공주의 무릎 아래를 받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부름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칠복은 말없이 눈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등 위의 여인은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칠복의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지요.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고 산길은 여전히 험하였으나 칠복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룡산 기슭을 내려오는 칠복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등 위의 여인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한 발 한 발을 신중하게 골랐지요. 눈 속에 발이 빠질 때마다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상체를 안정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공주는 처음엔 칠복의 등에 몸을 맡기는 것이 어색한 듯 뻣뻣하게 버텼지요. 그러나 산을 절반쯤 내려왔을 무렵 지쳐서인지 칠복의 등에 이마를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칠복의 귀에 공주의 얕고 가쁜 숨소리가 들렸지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걸음을 조금 더 서둘렀지요. 농장에 당도하였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기울어 어둠이 깔린 뒤였습니다. 다행히 마 노인을 비롯한 머슴들은 저녁 끼니를 먹으러 안채 쪽으로 몰려가 있었지요. 최진사 부자도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깥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농장 뒤편 담장을 돌아 행랑방 쪽문으로 조용히 들어섰지요. 행랑방은 좁고 낮았습니다. 짚을 엮어 만든 거친 요 하나와 기워 쓴 소미불 한 채가 전부였지요. 칠복은 그것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펴고 공주를 조심스레 누였습니다. 구들이 조금 남아있는 온기를 풍겼지요. 칠복은 재빨리 군부를 더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붉게 타오르며 방 안으로 온기가 퍼져나갔지요. 공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석갈에는 그을음으로 검었으며 창호지 창문으로는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요. 대궐에서 나고 자란 공주에게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공주는 괜히 눈을 깜빡였지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은 보찜 속에 약초 뭉치를 꺼냈습니다. 겨울산을 다닐 때 혹시 모를 상처에 대비해 마 노인이 미리 싸준 것이었지요. 약초를 손으로 비벼즙을 내어 공주의 발목 상처에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공주가 저도 모르게 아래 십수를 깨물었으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요. 이름이 어찌 되시옵니까요? 칠복이 붕대를 다시 감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화라 하오. 공주는 짧게 답하였습니다. 성도, 집안도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지요. 칠복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법이었고 자신도 그러한 처지였으니까요. 소인은 칠복이라 하옵니다. 이 농장 머슴입지요. 명화는 칠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이라 하였으나 그 말투에는 비굴함이 없었지요. 낮추되 굽히지 않는 묘하게 단정한 자세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칠복은 아침 일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행랑방으로 돌아와 명화의 상처를 살폈지요. 약초즙을 새로 내어 바르고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마 노인 몰래 얻어온 쌀 몇 줌으로 끓인 묽은 죽을 가져다 바쳤지요. 자신은 보리밥 한 덩이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이 많았으나 명화 앞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명화가 죽 한 그릇을 비울 때면 칠복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화는 처음 이틀은 말이 없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칠복이 방을 나서면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칠복이 죽그릇을 가져왔을 때 명화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칠복이라 하였소. 그를 아시오? 소인이 어찌 그를 알겠사옵니까요? 칠복은 무심한 듯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화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칠복이 무릎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는 것을 명화는 이미 2번이나 목격하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었지요. 거짓말이요. 명화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칠복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쪽도 먼저 캐묻지 않는 묘한 공기가 방 안에 흘렀지요. 이윽고 칠복이 먼저 눈길을 내렸습니다. 낭자께서도 보통 처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요? 소인도 묻지 않았사옵니다. 명화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작게 웃었습니다. 대궐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지어보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조금씩 늘었고 대화의 결이 깊어졌지요. 명화는 어릴 때 읽었던 시조 한 구절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칠복은 어미 잃은 새끼 노루를 며칠 동안 품에 안고 다니다 놓아준 이야기를 하였지요. 신분도 과거도 앞날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화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 끝에 달린 비단 매듭을 조심스레 떼어냈지요. 남빛 비단실로 정교하게 엮은 작은 나비 모양의 매듭이었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칠복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변변치 않으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소이다. 호롱불에 비춰보던 칠복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비단의 결이 곱고 섬세하였지요. 이것을 만든 손이 얼마나 고운 삶을 살아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칠복은 손을 오므려 매듭을 꼭 쥐었지요. 소인이 간직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칠복이 아침 일을 나간 사이 명화는 좁은 행랑방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칠복의 집신 2켤레, 벽에 걸린 낡은 도롱이, 작은 나무 선반 위에 올려진 낡고 해진 비단 주머니 하나. 명화는 그 주머니에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지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대신 명화는 방 안을 쓸고 닦기 시작하였지요. 다친 발목이 아팠으나 오래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흙먼지를 쓸어내고 찢어진 창호지를 헝겊으로 막았으며 칠복의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 한쪽에 쌓아두었지요.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칠복은 달라진 방 안을 보고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명화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농장 뒤편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멈추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멀어져 가는 소리가 났지요. 칠복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들었지요. 명화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명화의 발목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지요. 아직 먼 길을 걷기엔 무리였으나 방 안에서 혼자 몸을 일으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복은 매일 아침 약초즙을 새로 내어 바르고 저녁에는 죽 한 그릇을 가져다 바쳤지요. 두 사람 사이엔 어느새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칠복은
이른 새벽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논두렁 쌓인 눈을 치우는 일이었지요. 칼바람이 등짝을 후려쳐도 칠복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무언가가 맴돌았지요. 흥얼거리는 것도 아니었고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전보다 조금 빨라졌을 뿐이었지요. 행랑채 쪽은 농장 안채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이었습니다. 칠복의 방 앞을 지나치려면 좁은 담장 골목을 한 번 꺾어야 했지요. 평소엔 아무도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들의 처소가 모여있는 그곳은 최 진사 부자에게 있어 눈에 들어올 이유조차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최 갑주가 그 골목 어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술 냄새가 멀리서부터 풍겼습니다. 전날 밤 고을 주막에서 흠뻑 마시고 들어온 터였는데 잠을 자다 깨어 목이 말랐는지 마당을 배회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칠복의 행랑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최 갑주는 무심코 그 틈새로 눈길을 주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여인이 있었지요. 햇살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와 명화의 옆 얼굴을 은은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칠복이 가져다 준 낡은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그 고요하고 단아한 자태가 최 갑주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지요. 최 갑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죽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최 갑주는 방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쾅! 명화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친 발목에 통증이 왔으나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지요. 낯선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최 갑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명화 쪽으로 다가오며 실실 웃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색시가 있었네. 칠복이 그놈이 숨겨두었구먼.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명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지요. 품속의 은장도에 손이 갔으나 최 갑주가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명화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지요. 그러나 발목이 다친 몸으로 힘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뚜벅뚜벅뚜벅. 행랑방 앞 골목에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칠복이었지요. 논두렁 일을 마치고 명화의 점심죽을 갖다 주려고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방문 앞에 죽 그릇을 내려놓으려다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광경이 들어왔지요. 칠복의 손에서 죽 그릇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달라졌지요. 평소에 깊고 잔잔하던 그 눈빛이 순식간에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칠복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최 갑주의 어깨를 잡아 획 돌려 세웠습니다. 최 갑주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칠복의 손바닥이 그 뺨을 강하게 갈겼습니다. 찰싹. 최 갑주는 비틀거리며 방 한쪽 벽에 부딪혔습니다. 코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지요. 최 갑주는 손으로 코를 감싸쥐며 어이없다는 듯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이 머슴 놈이 감히
나으리께서는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시옵소서. 칠복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낮지 않았지요. 최갑주는 칠복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지요.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두고 봐라, 이놈아. 아버지한테 이를 테니까. 최갑주는 피를 흘리며 골목을 뛰쳐나갔습니다. 뚜벅뚜벅뚜벅.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지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화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칠복은 명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명화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나 있었지요. 칠복은 그 손목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도 전에 최진사가 달려왔지요. 산호비 너댓 명을 이끌고 행랑채 골목 어귀에 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칠복이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할까. 칠복은 명화를 뒤로 물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양반의 자식뺨을 쳐. 내 이놈, 오늘 당장 포박하여 관아에 넘겨버리겠다. 최진사가 산호비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산호비들이 우르르 칠복 쪽으로 몰려왔지요. 칠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뒤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아, 칠복아. 노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지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칠복의 귀에 바짝 입을 대었습니다. 칠복아, 들어라. 최진사가 이미 고을 사또한테 기별을 넣었다. 내가 수상한 여인을 숨겨두었다고 고발했어. 이러다간 관아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한다. 어서 그 처자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쳐라. 지금 당장. 칠복의 눈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요. 노인은 보따리를 칠복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쌈짓돈이었지요. 평생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가거라. 어서. 칠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지요. 칠복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 명화를 등에 업었습니다. 명화는 아무 말 없이 칠복의 등에 몸을 실었지요. 뒷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칠복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산호비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저기다, 잡아라. 횃불이 하나, 둘, 셋. 밤 산길을 밝히며 뒤를 쫓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두두. 산호비들의 발소리가 눈길 위를 울렸지요. 칠복은 이를 악물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명화를 등에 업은 채로 매서운 칼바람을 가르며 오직 앞으로만 칠복은 달렸습니다. 눈길이었습니다. 발이 빠질 때마다 온몸의 힘을 끌어올려야 했지요. 등 위의 명화는 칠복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쥐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횃불 빛이
나무 사이를 헤집으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였지요. 두두두두. 산호비들의 발소리가 눈 위를 울렸습니다. 칠복은 산 중턱의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지요. 등 위의 명화도 숨을 참았습니다. 횃불 하나가 바위 코앞을 지나쳤습니다. 칠복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지요. 발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엔 없다. 저쪽 골짜기로 갔나 봐. 발소리가 다른 방향으로 꺾였지요. 칠복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얀 김이 바위 앞으로 길게 피어올랐지요.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저 아래 산기슭 쪽에서 또 다른 횃불 무리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최진사가 마을 사람들까지 끌어모은 모양이었습니다. 칠복은 등 위의 명화를 조심스레 내려 바위 옆에 기대어 앉혔지요. 그리고 주위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왼쪽은 낭떠러지였고 오른쪽은 눈이 허리까지 쌓인 수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길이 막혔지요. 횃불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칠복은 명화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손에 쥐었지요.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칠복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명화가 칠복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칠복아. 목소리가 달랐지요. 평소에 조심스럽고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지요. 칠복이 돌아보았습니다. 명화는 바위에 기댄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친 발목이 아팠을 터이나 얼굴에는 통증의 빛이 없었지요. 오히려 표정이 고요하였습니다. 명화는 저고리 안쪽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두꺼운 황금빛 마패였지요.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그 빛이 흐릿하지 않았지요. 또 하나는 고운 비단에 쌓인 작은 폐물이었습니다. 봉황이 두 날개를 활짝 편 모양의 신표였지요. 이 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고명딸에게만 내려지는 봉황문 신표였지요. 횃불 무리가 바위 앞까지 당도하였습니다. 최진사 아들 최갑주가 앞장서 있었지요. 코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산호비 10명 남짓이 횃불을 들고 반원을 그리며 섰지요. 최갑주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이제 끝났다. 칠복이 이놈아. 칠복은 앞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그때 명화가 칠복의 팔을 스치며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명화는 마패와 봉황문 신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횃불 빛이 그 위를 비추었지요. 황금빛이 번쩍하고 튀었습니다. 명화의 목소리가 밤 산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그 삼족을 멸할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주상 전하의 딸 명화 공주다. 순간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갑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시선이 명화의 손에 들린 마패와 봉황문 심표 위에 박혔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순간 최갑주의 두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풀썩 눈밭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산호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차례로 무릎을 꿇었지요. 들고 있던 횃불들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공주마마이시옵니까? 최갑주의 목소리가 쥐 울음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명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당장 물러가거라.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자가 있다면 그 집안이 어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지요. 최갑주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호비들도 허둥지둥 몸을 돌렸지요. 횃불들이 하나둘 산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두두두.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이윽고 산 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바람도 소리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였습니다. 자신이 계룡산 눈길에서 등에 업어 내려온 여인이 밥이 모자라 맹물로 배를 채울 때도 먼저 죽 한 그릇을 가져다 바쳤던 그 여인이 낡은 소미불을 덮어주고 약초즙을 손으로 비벼 발라주고 나비 모양 비단 매듭을 받아 품에 꼭 쥐었던 그 여인이 왕의 금지옥 옆 고명딸이었습니다. 칠복은 무릎을 꿇으려 하였습니다. 명화가 그 손을 잡았지요. 다급하게 두 손으로 꼭 앉지 마시오. 칠복은 멈추었습니다. 명화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아까의 위험 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작고 가냘픈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칠복아, 나에게는 신분이 중요치 않소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요. 너는 내 목숨을 구한 세상 유일한 사내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칠복은 명화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굳은 살 박인 크고 거친 손 위에 얹힌 가늘고 고운 그 손을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입술이 달싹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 벽인지를 칠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슴과 공주였지요. 이 나라의 법도로는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벽이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칠복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칠복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명화는 알고 있었지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만은 유독 따뜻하였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계룡산 자락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간밤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사는 고요하였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쌓인 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
최진사의 사랑채에서는 추악한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아들에게 공주의 정체를 전해 들은 순간 최진사의 머릿속에서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지요. 왕의 딸에게 손을 뻗으려 하였으니 삼족이 멸할 죄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최진사는 긴 담뱃대를 빨며 천천히 생각을 굴렸습니다. 공주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 왔겠는가? 한양에서 쫓겨온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한양에는 공주를 없애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들에게 공주의 위치를 팔면 어찌 될 것인가? 최진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지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최진사는 신복 하나를 한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를 사사로 몰아넣었던 반대파 군구 세력에게 은밀히 기별을 넣은 것이었지요. 공주가 살아있으며 그 위치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을 것도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었지요. 전답 수백 마지기와 은자 수천 양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고을 사또를 찾아갔지요. 평소처럼 은자 몇 양을 소매 속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지요. 사또 나으리, 제 농장 머슴 칠복이라는 놈이 수상한 여인을 납치하여 숨겨두고 있사옵니다. 여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당장 포조를 풀어 잡아 주십시오. 사또는 이미 최진사의 소나기 안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요. 칠복과 명화가 산속에 임시로 몸을 숨기고 있던 빈 나무꾼 막사에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칠복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지요. 우드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애워쌌다. 나오지 못하겠느냐? 막사 문이 발길질에 쾅 하고 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 6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 뒤로 낯선 무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걸친 자들이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반대파 세력의 사가 무사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칼이 들려 있었지요. 칠복은 명화를 뒤로 물렸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뒤로 물러나 계시옵소서.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하였지요. 칠복은 막사 안에 있던 나무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기라 하기엔 초라하였지만 빈손보다는 나았지요.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무사의 칼을 장작으로 쳐냈지요. 두 번째 무사가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은 몸을 틀어 피하면서 무사의 팔목을 잡아 내동댕이 쳤지요. 셋째 무사가 등을 향해 칼을 뻗었습니다. 칠복의 왼쪽 어깨에 칼날이 스쳤지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장작을 휘둘렀지요. 무사 하나가 이마를 맞고 뒤로 나자 빠졌습니다. 또 하나가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좁은 막사 안에서 무사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니
칠복의 몸이 버텨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결국 칠복은 눈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칼을 맞은 것이었지요. 어깨, 옆구리, 팔, 붉은 것이 하얀 눈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칠복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하였지요.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명화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명화는 칠복 앞으로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포졸 둘이 명화의 양팔을 붙잡았지요. 명화는 버둥거렸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갑고 무감한 목소리였지요. 공주마마께서는 가마에 오르시옵소서. 한양으로 모셔야 하옵니다. 명화는 발버둥치며 칠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칠복과 눈이 마주쳤지요. 칠복은 눈밭 위에 엎드린 채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읽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명화는 가마에 강제로 실렸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철커덕.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포졸들은 칠복을 포박하였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지요. 칠복은 발로 땅을 짚으며 간신히 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하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았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 마 노인도 있었지요. 마 노인은 담장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칠복이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마 노인은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관아 지하 감옥에 던져진 칠복에게 사또가 찾아왔습니다. 포졸들이 양 옆에 섰지요. 칠복이 내 이놈 공주를 납치하여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고 들었다. 순순히 자백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 칠복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공주마마를 납치하지 않았사옵니다. 눈길에서 다친 낭자를 구하였을 뿐이옵니다. 사또는 포졸에게 눈짓하였습니다. 주리가 시작되었지요. 고통이 밀려왔으나 칠복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공주의 명예를 지켜야 하였습니다. 허위 자백은 공주를 납치당한 여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칠복은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마를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이틀 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집행하겠다. 차가운 선고였지요. 지하 감옥의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칠복은 차가운 돌바닥에 홀로 남았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지요. 칠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품속에서 비단 매듭을 꺼냈지요. 남빛 나비 모양의 그 작은 매듭이었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속 깊이 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관아 지하 감옥은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었지요. 밤이 되면 더하였습니다. 사방이 먹먹한 어둠이었고 돌벽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는 뼈를 애는 것 같았지요.
어디선가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지요. 칠복은 돌바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열이 올랐지요. 어깨의 칼자국은 아직 피가 멈추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는 포박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지요. 그러나 칠복은 그 통증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명화가 어디에 있을지, 한양으로 가는 가마 안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그것이 더 아팠지요. 그때였습니다. 감옥 문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창살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였지요. 칠복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지요. 등불 아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요.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고 오른쪽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산호비들에게 얻어맞은 것이 분명하였지요. 그러나 노인은 그 몰골로 기어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포졸에게 쌈짓돈을 쥐어주고 몰래 들어온 것이었지요. 노인은 칠복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복의 처참한 몰골을 본 순간 노인은 입을 틀어 막았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지요. 칠보가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이 우직한 놈아, 왜 그 처자를 업어서 이 모진 고초를 당하느냐. 내일이면 내 목이 떨어진단 말이다. 칠복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가래가 목구멍으로 올라왔지요. 칠복은 천천히 뱉어내고 입술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노인님, 왜 이러냐, 이놈아. 소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주름진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소매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깨가 계속 들썩였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노인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지요. 노인님, 소인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칠복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꺼낸 것은 낡고 해진 비단 주머니 하나였지요. 바느질이 여기저기 뜯겨 있었으나 그 안에 든 것만큼은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노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노인이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소인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옵니다. 그 안에 가문의 증표가 들어있지요. 소인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임금께 큰 은혜를 베푼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의 증표가 담겨 있사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살며시 열었습니다. 등불 아래 작은 폐물 하나가 드러났지요.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과 함께 빛이 바랜 작은 글씨들이 촘촘히 새겨진 얇은 금패였습니다. 노인은 숨을 들이켰지요. 칠보가 이것이 혹시라도 공주마마를 뵙게 되시거든. 칠복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못난 머슴은 잊으시고 편히 사시라 전해 주십시오. 공주마마께서 오래오래 평안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주머니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가슴에 품었지요. 등불 아래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로 가리지 않았지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마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섰지요. 주머니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칠복아. 이 늙은이가 반드시 방도를 찾겠다.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 노인님,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시옵소서. 연세도 있으신데 닥쳐라. 마 노인이 낮게 말하였지요. 그 목소리에 칠복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마 노인은 등불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감옥 문 쪽으로 걷기 시작하였지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지요. 산호비들에게 맞아 다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마 노인은 멈추지 않았지요. 감옥 문이 다시 삐걱하고 닫혔습니다. 등불 빛이 사라졌지요.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칠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품속에는 이제 비단 주머니 대신 명화에게 받은 남빈, 나비 매듭만이 남아 있었지요. 칠복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꺼내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의 결이 손가락 사이를 스쳤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 노인은 관아를 빠져나와 한달음에 고을 어기까지 달렸지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 노인은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한 번 더 확인하였지요. 아직 있었습니다. 한양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쉬지 않고 달려도 이틀은 걸릴 터였지요. 그러나 칠복의 형집행은 이틀 뒤였습니다. 눈 한 번 붙일 시간도 없었지요. 마 노인은 고을 어귀에서 마침 한양 쪽으로 떠나는 짐 수레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수레꾼에게 쌈짓돈 몇 잎을 쥐어주었지요. 수레에 올라탄 마 노인은 두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꼭 쥔 채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아, 기다려라. 새벽 한기가 매서웠습니다. 수레가 눈길 위를 덜컹덜컹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 갇힌 감옥 안에는 그 빛이 닿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칠복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고을 앞마당에 세워진 처형대로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칠복은 발로 땅을 디디며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지 않았지요. 먼 산 위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을 앞마당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공주를 납치하려 한 자객이 오늘 참 수형을 당한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도 하고 골목 어귀에 쭈그려 앉아 수군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복의 얼굴을 아는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지요. 처형대는 마당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낮은 단이었지요. 그 위에 굵은 통나무 하나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죄인의 목을 얹는 자리였지요. 단 옆에는 커다란 칼을 든 망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두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얼굴에는 흰 분칠을 한 모습이었지요. 칠복이 포졸들에게 끌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칠복의 몰골이 너무도 처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기우뚱거렸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처형대 위에 무릎을 꿇었지요. 포졸이 두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사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붉은 신호패가 들려 있었지요. 죄인 칠복은 들으라. 너는 왕실의 공주를 납치하고 위해를 가하려 한 대역 죄인이다. 마지막으로 자백할 것이 있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만 쌩하고 지나쳤지요. 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렀지요.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칠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명화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칠복은 눈을 떴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자백할 것이 없사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지요. 목소리가 마당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또의 눈살이 찌푸려졌지요. 사또는 손에 든 붉은 신호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졌지요. 탁! 망나니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술 항아리를 집어들더니 입에 대고 꿀꺽꿀꺽 들이켰지요. 그리고 입안에 머금은 술을 칼날 위에 풋하고 내뿜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지요. 망나니는 칼을 빙빙 돌리며 처형대 주위를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칼춤이었지요. 발을 구를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어린아이를 아는 어미가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칠복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았지요. 품속에 남빛 나비 매듭이 가슴 위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칠복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지요. 망나니가 칠복의 등 뒤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칼자루를 힘껏 쥐었지요. 칼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높이, 더 높이. 백성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고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멀었지요. 그러나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렸지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였지요.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멈추었습니다. 고을 어귀의 큰 나무 문이 쾅 하고 열렸지요. 갑옷을 입은 기마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붉은 깃발이 나부꼈지요. 왕실 어전 호위대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뒤로 국문관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선두의 기마대 장수가 마당 앞에서 말을 세웠습니다. 말이 앞발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앉았지요. 장수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어사출두야, 주상 전하의 명이시다. 당장 형행을 멈추고 칠복을 석방하라.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지요. 망나니는 그 자리에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커덕. 칼이 처형대 위에 나뒹굴었지요. 망나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붉은 패가 땅에 떨어졌지요. 사또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진사도 마당 한쪽에 서 있었지요. 최갑주와 나란히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렸지요. 기마대 뒤로 화려한 가마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처형대 앞에 멈추었지요.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명화가 내렸지요. 발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걸음이 온전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명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형대를 향해 걸었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명화는 처형대 위에 무릎 꿇린 칠복 앞에 섰지요. 칠복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명화가 무릎을 꿇었지요. 처형대 위 칠복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칠복의 얼굴을 본 명화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명화는 손을 뻗어 칠복의 등 뒤에 묶인 포박을 직접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화는 멈추지 않았지요. 칠복아, 명화가 불렀습니다. 내가 늦지 않았다. 눈을 떠보거라. 포박이 풀렸습니다. 칠복의 두 손이 앞으로 떨어졌지요. 명화의 눈물이 칠복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하였지요. 칠복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명화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지요. 칠복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공주마마,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 두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명화는 알았습니다. 칠복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지요. 명화가 두 팔로 받았습니다. 칠복은 명화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지요.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손뼉을 쳤지요. 하나, 둘. 이내 마당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전 호위대 장수가 최진사와 최갑주, 사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으로 세 사람을 포박하겠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요. 최갑주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명화는 칠복을 꼭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지요. 아까 칠복이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맑았지요. 봄이었습니다. 계룡산 자락에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 혹독하던 겨울이 거짓말처럼 물러나고 산 아래 마을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담장을 타고 넘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지요. 바람이 달랐습니다. 차갑게 살갗을 베던 그 바람이 아니라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는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칠복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지요. 흙벽도 아니었고 그을음 낀 석가래도 아니었습니다. 곱게 단청을 올린 나무 천장이었지요. 자리는 보드라웠습니다. 솜을 두껍게 넣은 비단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칠복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눈을 떴소이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돌렸지요. 명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의 침상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밤새 지킨 것이 분명하였지요. 눈 아래가 거뭇하였고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을 바라보는 눈빛은 맑았지요. 칠복은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명화가 손을 내밀어 막았지요. 아직은 누워 계시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사옵니다. 칠복은 명화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차가운 눈밭 위에서 떨고 있던 그 손이었지요. 지금은 따뜻하였습니다. 칠복은 순순히 몸을 뉘었지요. 이곳은 한양대궐 안별채였습니다. 명화가 어전 호위대와 함께 돌아온 뒤 칠복은 의원들의 손에 맡겨졌지요. 어깨와 옆구리와 팔의 상처를 꿰매고 약을 올렸습니다.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요. 명화는 그 며칠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물러나면 손수 약사발을 들어 칠복의 입에 대었지요. 침소의 나인들이 말렸으나 명화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복이 눈을 뜬 것이었지요. 한편 한양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공주를 제거하려 했던 반대파 훈구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최 진사가 그들에게 기별을 넣은 서찰이 증거로 잡혔습니다. 숙종 임금은 진노하였지요. 어전에서 어좌를 치며 명을 내렸습니다. 역적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여라. 훈구 세력의 수괴들이 포박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지요. 그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최 진사와 최 갑주는 대역죄로 처단되었지요.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억울한 이들을 짓밟던 그 부자의 최후였습니다. 비리를 눈감아 주던 고을 사또는 파직되어 귀양을 갔지요. 악인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지요. 숙종 임금이 칠복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상처가 아무는 대로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어전은 조용하였습니다. 숙종 임금은 오래도록 칠복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공주를 구하였다 하더냐. 소인은 그저 눈길에서 다친 낭자를 업어 내려왔을 뿐이옵니다. 전하, 숙종 임금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지요. 네, 가문의 증표를 보았다. 칠복의 어깨가 조금 굳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말을 이었지요. 내 아버지는 내가 젊은 시절 가장 어려웠을 때 목숨을 걸고 나를 도운 충신이었다. 그 가문이 억울하게 역적의 멍에를 쓴 것을 짐은 알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지.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 칠복은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막을 수 없었지요. 뚝뚝 돌바닥을 적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숙종 임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요. 칠보가 짐이 너의 가문을 완벽히 복권한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름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명화가 짐에게 청을 올렸다. 칠복은 고개를 들었지요. 신분의 차이가 있으나 짐은 이 나라의 법도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았다. 내 가문이 복권되면 너는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니다. 나라의 법도에 따라 짐은 너를 부마로 책봉하고자 한다. 어전이 조용하였습니다. 칠복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지요. 숙종 임금의 말씀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마, 왕의 사위. 칠복은 다시 이 말을 바닥에 댔지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어전에 함께한 이들은 모두 알았지요. 콜레는 봄꽃이 한창인 날에 치러졌습니다. 대궐 안뜰에 꽃이 만발하였지요. 모란이 붉게 피어났고 흰 백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칠복은 부마의 예복을 갖추어 입었지요. 처음 입어보는 비단 옷이었습니다. 어색하였으나 어깨에 힘을 빼고 서니 그 품이 어색하지 않았지요.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힌 것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화가 걸어왔습니다. 봉황을 수놓은 대례복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화관을 얹었지요. 그러나 칠복의 눈에는 그 모든 치장보다 명화의 눈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계룡산 눈밭에서 은장도를 들고
칠복을 경계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지요. 낡은 행랑방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지어 보이던 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마 노인은 본래 자리 한쪽 구석에 서 있었지요. 공주의 배려로 상금을 받고 기와집을 하사받은 뒤였습니다. 평생 집신을 신고 살아온 마 노인이 새 버선을 신고 서 있었지요. 마 노인은 칠복과 명화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 뒤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도 공주고을에서 시작하여 한양까지, 그리고 이 나라 방방곡곡 저작거리에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착한 행실은 반드시 거대한 보답으로 돌아온다고. 굽히지 않고 곧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본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온기는 아무리 차가운 겨울도 녹여낸다고. 칠복과 명화공주는 100년애로 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봄 같았지요. 계룡산에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면 칠복은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화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지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슴이 공주를 업어준 그 겨울날, 두 사람의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칠복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눈밭에 쓰러진 낭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어떤 화를 입을지 알면서도 옳은 일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명화 공주를 외면하지 못한 칠복의 그 마음이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살려낸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베푼 선행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답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의 하나가 언젠가 우리 자신을 구하는 큰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칠복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